더 재미난 것은 그 소대 규모의 60명밖에 안 되는 백인대에서도 그 지휘관, 소위 백인대장을 병사들이 뽑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전쟁을 싸울 때 자기들과 함께 싸우는 혹은 자기들 지휘하는 말단 지휘관부터 최고의 지휘관까지 병사들이 직접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지휘관이 뽑히지 않을 리가 없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훌륭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잘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난 모방과 창의력의 존재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1차 카라타오 전쟁에서 보여줬던 일입니다. 사실 제1차 카라타오 전쟁 때, 즉 로마와 카라타오 전쟁했을 때 로마는 제대로 된 해군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농업국가고 내륙에서만 전쟁했기 때문에 해군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카라타오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해상 국가입니다. 해상 강국이었죠. 당시 카라타고는 5단 노선을 거의 200척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이 카라타고가 로마 붙기 위해서 로마는 어떻게 했느냐? 일단 카라타고의 전함을 하나 빼앗습니다. 이 전함을 해체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자기들이 그대로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카라타고 배를 모방해서 만들었지만 자기들이 바닷길도 잘 모르고 해상 전투에서 약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다 유리한 상을 만들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배 앞에다가 코르부스라고 하는 거대한 건널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건널목이 저기 배가 오면은 저거 배 상단에 내리 꼽아서 저거의 배와 로마 배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건널목을 통해서 로마군이 들어감으로써 해전을 지상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처럼 로마인들은, 특히 로마의 지휘관들은 어떤 전례나 규칙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상을 바꿔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로마는 그냥 카피캣이 아닙니다. 카피캣 이상의 로마인이죠. 창의적인 실용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보다 유리하게 싸울 것인가,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적은 피로, 보다 큰 성과를 낼 것인지 고민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의적인 사유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대전략입니다. 훌륭한 군대가 있고 유능한 지휘관이 있더라도 올바른 전략을 갖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럽 전선을 장악했지만 불필요하게 동부 전선을 확대하면서 전쟁은 미궁에 빠져버리고 결국 패망에 이끌게 됩니다. 이런 것이 대전략입니다. 대전략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죠. 로마는 어떤 대전략을 썼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적을 줄이고 친구를 늘리는 겁니다. 너무나 쉬워 보이는 거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적은 줄어들고 있고 친구가 늘어나고 있는가요? 결국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로마시키는 겁니다. 이 로마를 통해서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는 거죠. 이 로마 전략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병 앞에 나왔던 것이 바로 로마고, 이런 로마 전략이 주위에서 제국으로 발전해 있었던 겁니다. 그 아주 기원적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면 대단히 폭력적인 장면이죠. 남자들이 여자를 납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물루스 시대에 당시 로마는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웃 부족에 가서 여자를 납치해 오는 장면입니다. 그 유명한 사비니 여인들의 납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루벤스라고 하는 바로크 시대 이제 명장이 그린 그림이죠. 이렇게 여자를 빼앗긴 사비니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치부심하여 다시금 로마를 공격합니다. 이 그림은 다비드라고 하는 프랑스 고전주의화가 그린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황금빛 방패를 들고 창을 겨누고 있는 자가 로물루스이고요. 왼편에 적을 대항하고 있는 자가 타티우스라고 하는 사비니 부족의 부족장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 둘을 막고 있는 것이
헤르실라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누구냐면 원래 타티우스의 딸이고요. 로물루스가 이 여자를 납치해 와서 자기 부인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남편의 싸움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의 이름은 사비니 여인의 중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 중재를 받아들입니다. 양측이 받아들여서 두 나라가 통합하는 걸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비니족이 자기 근거지를 버리고 로마로 들어왔어. 그 당시 로마에 있는 다른 언덕에 사비니 부족이 살게 되는 거죠. 이름으로써 사비니족은 완전한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받게 되고요. 또 사비니 부족들 중에서 원로들은 로마의 원로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완벽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정신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탈리아가 로마를 통합하는데 마지막까지 힘들게 했던 게 지금 지도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삼듐이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그래서 세 차례나 되는 삼듐 전쟁이 발생하는데요. 343년부터 290년까지 그러니까는 4세기 내내 이 삼듐과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이들이 아펜니노스 산맥 중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면 중남부로 내려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로마 입장에서는 이 삼듐족을 어떤 식으로든 굴복시켜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될 그런 과제를 갖게 된 거죠. 이 전쟁은 대단히 지리하게 전개되고 중간에는 카우디움 굴욕이라고 해서 로마군 1만 명이 굴욕적인 항복을 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는 천천히 착실하게 주변 지역을 포섭해 가면서 서서히 이제 삼듐을 포위해 가면서 압박을 가합니다. 3차 전쟁에서는 북쪽에 있는 움브리아나 또 이제 켈트 쪽까지 합류하지만 결국 로마는 강력한 군단을 통해서 이들 저항 세력을 굴복시키고 통합하게 되는 거죠. 재미난 것은 이 이후에 로마가 이들 부족들을 어떻게 처리했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가장 우호적인 부족에 대해서는 항복했지만 완전한 시민권을 주어서 로마에 통합시킵니다. 그리고 좀 관계가 안 좋고 좀 문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표권이 없는 시민권을 줍니다. 물론 자기 지역은 자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정치적 자율권을 행사하지만 전쟁이 나면 로마에게 병력을 파견시켜주는 조건으로 동맹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전략적 거점에는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변 지역과의 정치 관계를 맺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 이탈리아 전역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푸른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원래 로마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그다음에 오티스로 이어지는 그 지역들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는 원래 로마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옆으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은 로마와 병합되었거나 식민지입니다. 직접 병합되게 완전히 로마라는 거고요. 식민지라는 것은 로마의 직할적으로 통제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지금 동그라미 치진 지역이 약간 짙은 붉은색 되어 있는 것이 라틴 거점, 라틴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좀 거리가 있지만 식민지로서 로마의 통제를 받는 그러한 거점 지역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렇게 약간 옅은 붉은색 지역, 이 지역은 바로 동맹 지역입니다. 이 동맹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권을 누리지만 전쟁에 났을 때 필요할 때 로마에게 병력을 지원해 주는 나라들이 이 동맹 지역입니다. 대단히 복잡하죠. 근데 바로 이 복잡한 것이 이 동맹 관계에 비밀이 있습니다. 로마는 동맹들 사이사이에 자기 식민지나 병합지역을 배치하고요. 또 그 사이사이에 라틴 식민지를 병합함으로써 이 동맹국들이 단합을 하거나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 가운데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전체로 보면 로마의 거대한 영향 아래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든 거죠. 대단히 기가 막힌 전략적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니발 전쟁 당시 트레비아 전투, 트라시메네 전투, 칸나의 전투에서 연패를 합니다. 칸나에서만 6만 5천여 명이 죽고 원로원 어음만 8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평화협상을 거부합니다. 전면적 결전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느냐? 로마는 로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와 함께한 병합된 지역과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로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지원을 했고 병력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동맹임은 엄청납니다. 2014년 하니발 전쟁이 발생한 지 4년째 되는 해 로마는 물경 20개 이상의 군단을 구성합니다. 그 당시 인으로 18만 명입니다. 하니발이 데려간 병사들은 기껏 해봤자 2만 5천 명 내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니발에 의해서 몇만 명씩 죽어가는 패배를 경험하더라도 로마는 하니발과 평화협정을 맺고 양보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동맹의 힘이거든요.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SPQR의 답이 있습니다. SPQR은 로마 공항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나투스 포플루스 쿠에 로마노스란 말입니다. 원로원과 로마 시민을 위한다는 말이고, 이 SPQR은 로마 공화정에서부터 로마 제정시대 끝날 때까지 로마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노는 말이 바로 세네투스입니다. 이 원로원들이 이러한 장기적인 국가 이익과 전략을 생각한다는 거죠. 정원은 300명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늘어나긴 하지만 공화정 시대 대부분은 300명 시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전직 관리, 집정관이나 법무관이나 또는 감찰관 출신의 관리들이 들어옵니다. 이들이 바로 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종신토록 국가 일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이들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국가 일에 집정관이나 법무관으로서 많은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국가의 일을 고민하고 해결책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원로이란 말에 함정이 있는데 결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30세부터 원로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보다 훨씬 젊은 게 로마의 원로원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로마는 원로원 일당 지배체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개방적이었고 다른 부족이 통합되면 그 부족의 정치적 인물들을 원로원에 모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주 젊은 사람들이 원로원에 들어오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이 그들로 하여금 중요한 국가적 문제를 결정할 때 꼭 필요한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원로원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전략이 가능했지 않나 싶습니다.